유치권하고 저당권 하면 이제 테마가 다 끝납니다. 자, 아시겠지만 위치를 좀 보고 가면 지금 우리 민법에서 재산권에서 우리 채권 계약권 먼저 하고 지금 물권 들어왔고, 물권에서 분류하면 점유권, 본권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의 반대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점유권은 안에 있는 권리가 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생기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게 소유권이든 뭐 유치권이든 지상권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만 하면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본권은 그 안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 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의 왕은 이제 소유권이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 완전 물권인데, 저 세 가지 권능은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한 물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제 거래를 한 게 별도로 만든 물건이 이제 용익 물권이고, 처분 권능 부분을 남한테 이제 제한을 받는 걸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 결국 본권은 소유권이 어떻게 쪼개져서 거래되느냐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익 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지역권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했고, 오늘 이제 하는 게 담보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저 질권 부분은 동산을 객체로 하는 게 원칙이라서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다루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니고 아예 빠져 있어서 유치권, 저당권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질권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질권이 객체가 동산인 건 맞는데 동산만 객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빠졌는데 권리질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권리질권. 저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산 질권은 뭐냐면 전당포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갚으면서 내 물건 찾아오는 거. 저게 질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산에서 이루어지겠죠. 내 물건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질권이 처음 민법에 들어오던 시기에는 질권을 많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했나 봅니다. 개인 사이에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고, 특히 도박하는 아버지들이 자기 집에 뭐 귀중품 갖다가 맡겨놓고 도박해서 돈 따서 찾아오고, 뭐 그게 이제 업으로 발달하는 게 전당포죠. 전당포는 별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질권이 또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법이 적용되니까 사실상 동산 질권은 지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 사이에 할 수는 있어요. 뭐 물건 맡기고 하고. 그런데 이제 현대 와서는 권리 질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뭐냐면 이 권리 질권할 때 권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권리하면 이제 자동으로 다시 재산권, 신분권이 떠오르고, 재산권 안에 물권, 채권이 떠오르고, 이게 권리하면 자동으로 팍팍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권리 안에는 다시 재산권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권리란 말만 나오면 저게 자꾸 이제 대입이 돼야 돼요. 왜 저게 이제 필요하냐면, 지금은 뭐 물건을 맡겨서 돈 빌려봐야 그게 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당권이라고 해봅시다. 저당권이라는 게 뭐 주택이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7억 정도를 내가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당권의 가치는 7억 정도가 되잖아요. 요 저당권 이제 일단 저당권은 꼭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어, 저쪽에. 그런데 아직 돈 갚을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금이 있는 건 아니고 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권리. 그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내가 융통을 해야 될 때 이 저당권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하느냐에 문제가 생기죠. 그때 이 저당권을 질권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질권으로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리 질권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도 전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야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잖아요. 지금은 전세권만 있어. 그럼 이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전세권을 또 이제 돈을 융통할 때, 그때 질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질권 설정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동사는 맡기니까 점유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는 점유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사는 점유가 공시 방법이니까 그 방법으로 하는 건데, 권리는, 저당권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니까, 그럼 등기에다가 뭘 하면 되겠죠. 등기에다가 질권을 잡으면 되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저당권 등기 밑에 이제 등기부 을구에서 뭐 1번 저당권자 뭐 A, 채무자 뭐 누구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2번 뭐 근저당 뭐 신한은행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요걸 갖고 융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그럼 얘 권리를 질권 설정을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냐? 요때 나오는 게 무슨 등기죠? 예, 부기 등기. 이를 밑에 1-1, 요게 이제 부기 등기잖아요. 그래서 질권자 C, 이제 A가 C한테 저당권을 질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예, 금액 얼마. 요렇게 하는 것이 권리 질권입니다. 요렇게 하면, 예. 그래서 옛날엔 부기등기 할 때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을 때는 요 밑에 칸을 비워놓고 1번하고 저 밑에 2번을 했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봐. 근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 1-1, 번호만 하면 요 밑에 딱 들어가죠. 그럼 1-1은, 요 2번보다 이제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이 질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당권자가 그러면 C한테 돈을 못 갚으면 요 C는 이 저당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저당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질권. 저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권리질권이 뭐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요 저당이, 이런 식으로 저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이제 빌리고 하는 게 금융권에서 벌어질 때, 그러면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요걸 뭐라고 배웠죠? 개론에서? 2차 저당시장이라고 배웠죠. 여기. 글로 가면 저당시장. 예. 저당권을 권리화해서 MBS 이런 거 증권화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맡기고 돈을 빌려서 채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권리가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는 걸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그게 다 권리질권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공부하고 딱히 관계놓고 질권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권리질권이 현대사회에서는 의미가 있다. 동산질권보다. 시험법인 아니고, 자,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인데, 일단 그 NPL, GPL은 NPL, GPL 투자를 들어가서 돈 버는 것보다 그거 강의하고 책 팔아먹는 게 훨씬 사람들 혹해갖고, 그것도 결국 권리 분석 잘못되면 그것도 안전하진 않아요. 1순위라고 무조건 나한테 그게 배당이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권리 분석을 하려면 테마민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 물건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중에 8개잖아요. 법정 물건이 어떤 겁니까? 물건의 권리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 말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형성되는 거. 일단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점유하면 나 점유권 갖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점유를 하면 법이 너 점유권자 선언하잖아요. 그 점유권은 법정 물건입니다. 약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권하고 반대말이죠. 그냥 점유만 하면 법이 점유를 가진 자는 점유권이 생긴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법이 주는 거죠. 당사자가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할 수 없죠. 너 지금부터 점유권 가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 점유권 법정 담보 물권. 자, 본권 중에 자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쟤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매매 계약처럼. 그러니까 쟤는 기본적으로는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정 담보 물권도 있어요. 법정 소유권도 있어요. 뭐 상속. 예. 그리고 우리 깊이 안 배웠지만 동산에 가면 제가 낚시하는 거 한번 했었죠. 무주물 선점. 예. 자연에 있는 무주물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겨요. 예. 놔주면 다시 소유권 상실하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합니까? 약속에 의해 취득합니까? 예, 규정에서 취득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점유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문제가 있죠. 예, 등기 청구권이 채권대 청구권이 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7조에 의하면 얘는 이제 이상한 애죠. 187조에 의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는 다 등기 없이 소유권이 발생하는데 걔는 법률 규정인데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유일하게 그 187조 예외라고,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라고 교과서에 돼 있죠. 자, 소유권은 그렇고, 자, 지상권 기본적으로 서로 지상권 설정 약속하고 등기하는 게 지상권인데 또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게 더 중요하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난 시간에 한 거. 예. 경매 등으로 같은 소유자에 있다가 소유자가 바뀔 때, 예. 그때 건물 소유자가 갖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죠.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 예. 그게 아주 좀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쫓아다니는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약정, 법정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법정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예, 전세권은 다 약정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특징은 여기 지금 붙어 있어서 경계에 있죠. 담보물권하고. 전세권이 담보물권화 되고 있습니다. 예, 전세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때 전세권이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까? 약정 담보물권입니까? 유치권을 약속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너 유치권 행사에 이런 건 없어요. 유치권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건만 되면. 예. 그 요건을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권은 법의 요건을 뭐로 해놨는지가 중요하죠. 그 상황이 되면 법이 너 유치권이라고 선언하는 거지, 당사자가 너 이제 약속해서 자 지금부터 계약서 쓰자, 너 지금부터 유치권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유권도 그렇고 유치권도 그렇고 쟤들은 법정 그 물권이에요. 약정으로는 생길 수가 없는. 다른 거는 다 약정 법정이 다 되잖아요. 근데 저 두 개는 안 돼요. 질권도 약속으로 생긴 게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법정 질권도 있어요. 무시하시고 있구나.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의 대표죠. 그건 내가 스스로 담보 제공을 하고 약속을 하고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한 법정 물권은 지금 점유권하고 유치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예, 점유를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유치권, 점유를 하면 자동으로 오는데, 그러면 자, 이 물건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두 군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점유권과 소유권에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 예,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얘들을 갖다 써요. 갖다 쓴단 말이죠, 이렇게. 쓰는데, 얘는 갖다 쓴다는 말이 없어요, 유치권은. 왜? 갖다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죠. 유치권과 점유권 공통점이, 예,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동.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률 규정에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그래서 유치권의 물권적 청구,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 그건 맞는데, 그러면 유치권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아니요, 인정돼요. 왜냐하면 점유권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쟤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를 해서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내 점유를 뺏었어. 뺏었으면 점유권도 상실하고 유치권도 상실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요거 내가 점유를 잃은 걸 부당하게 잃은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특징 있죠. 예. 1년 동안 나는 점유가 있는 거게 되잖아. 잃어도.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의 행사 기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점유를 잃으면 자동으로 점유권과 유치권 상실돼 버리니까 그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1년 안에만 회복하면 점유권과 유치권이 다시 회복돼요. 소유권에 돼 있는 거는 1년이라는 규정이 필요 없죠. 예. 영원하니까 쟤는. 근데 여기는 1년이라는 규정을 둬야 돼요. 무한히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점유권의 본질을 반하기 때문에 무한히 줄 수도 없어. 그리고 성격상 이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잖아요. 얘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1년이 있다는 것 말고는 내용은 똑같은데 지상권,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애야겠죠, 당연히. 예, 여기 법률 규정에 가면 반환 청구권은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 안 봐도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 얘만 갖다 써. 얘만. 두 개만. 전세권도 그렇고 용익 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권은 이제 점유권 쓰고 저당권도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예, 있을 필요가 없죠. 저당권은 소유자가 그냥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격상 안 맞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성격상 쟤를 이제 적용했구나 하고 하나 가끔 객관성에 나와서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막 나와요. 공부 좀 한 사람이 더 문제야. 그래, 법률 규정이 없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다만 공부의 해악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객체, 권리 객체. 저 권리가 어디에 대해서 생기느냐. 권리 객체를 보면, 일단 점유권의 객체는 뭘까요? 일단, 물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객체란 말이죠. 자, 물건 하면 두 개 떠오르죠? 부동산, 동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권의 객체는, 예, 그냥 물건 합쳐서. 예.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 점유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란 말이에요. 예.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 소유권.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예,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런데 공시 방법이 이제 두 개 다르죠. 동산은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 중에 등록하는 애들이 좀 있긴 하죠. 예,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그 등록하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개론해서 그렇게 하고요. 자, 지상권의 객체는 예, 물건 안에, 부동산 안에 토지. 지자가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공시 방법은 등기죠. 예, 당연히. 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건물, 토지 합쳐서. 부동산. 그러니까 공시 방법은 등기. 예. 유치권은 예, 객체가 자, 점유권하고 유치권을 같이 생각하세요. 물건입니다. 유치권. 물건. 예,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예. 오늘 뭐 배우겠지만 오늘 안 배웠다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공시 방법은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점유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부동산이라고 등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예, 유치권을 등기했다 그러면 사기꾼인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 유치권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점유예요. 부동산도 점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래서 유치권과 점유권은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권. 예, 객체가 동산과 권리예요. 동산은 점유고 권리는 등기고. 이래 됩니다. 특이하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당연히 등기로 공시를 하고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요 틀 안에서 다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자, 이제 물건 얘기고. 자, 재산권은 이제 양대재산권, 물권, 채권이고, 우리 채권부터 있잖아요. 계약법을 통해서. 그런데 채권에서 우리가 시험범위 바뀌라서 안 했던 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변동, 채권 발생이 조 3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범위 바뀌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부당이득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은영 씨는 자신있게 하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자신있게 하면 100점. 자신있게. 자, 부당이득 어디서 봤어요? 법률행위의 무효에서 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거를 돌려주는 게 왜 돌려주냐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부당이득 정의,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거를 가졌을 때 돌려주라는 게 부당이득. 좀 법률 규정이 법률 근거가 없어졌네? 근데 니들 받았네? 자, 그러면 저 법률 규정이 날아오는 거예요. 채권을 주는 거예요. 니들 채권씩 하나씩 가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채권 가져. 법률 규정이 주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입니다. 예, 무효에서 봤어요. 무효 취소권 행사돼도 마찬가지죠. 반환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할 때, 예, 세련되게 표현하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때, 그때는 현존 이익만 부당이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당이득 다 한 겁니다. 지금 잠시 어디를 보시냐면,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효 취소, 테마 236쪽 보세요. 236쪽. 배웠죠? 부당이득 반환해서 근거조문 741조. 이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우린 배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연결해야 되니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뭘 가졌을 때 이익 반환. 배웠고 반환 범위.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이익, 이자, 손해. 다만 제한 능력자는 항상 현존이익 반환. 그런데 103조 위반일 때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법이 안 준다는 거예요. 예.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려는 걸 103조 위반이야 그러면 법률 규정이 딱 멈춰버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 했고요. 사무관리는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이제 3대 채권인데 법률 규정에 3대 채권인데 사무관리는 현대 와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불법행위. 여기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영역에서 가장 큰 애입니다. 불법행위가 거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영역이. 근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저 불법행위가 거의 절반, 민사의 절반 정도. 어마어마하죠. 뭐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자체가 불법행위니까 거기에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예, 요게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저것도 봤죠? 어디서 봤어요? 수시로 봤어요. 수시로. 방금 본 237쪽에도 있죠. 748조 안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 이건 손해. 근데 오늘 그러니까 여기저기 손해가 있어요. 계약 해제에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그 다음에 계약금 할 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하는데 위약금 특약을 하면 그 위약금 특약을 하면 거기에 또 따르는데 위약금 특약을 다른 말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죠. 그것도 손해. 이게 다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손해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관계된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채권에 있는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 여기저기 나오지만 오늘은 물권법을 정리하는 거니까 저게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관계됐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그때 몇 번 강조를 해서 그냥 말하면 할 건데 혹시나 은영 씨한테 기대를 한번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요까지 연결하면 물권법 기본이 다 정리돼. 264페이지부터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라면 이유 불문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사 요건이 뭐냐면 그냥 내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사할 수 있어요. 이유 불문, 고의가실 불문, 그게 물권의 힘이잖아요. 현재 침해를 제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유 불문 언제나 과실 불문 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였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보세요. 204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점유해소 이게 이제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이상한 애가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에 반한 요까지 좋은데 뒤에 사족이 붙어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돼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이거는 잘못 들어왔다고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위치 보세요. 채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요거. 여기 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넘사벽인데 얘가 여기에 지금 규정에 들어와 있잖아. 잘못 만든 겁니다. 법을. 처음에 법 만든 사람이 실수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라야만 돼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가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의가실이 없다 또는 위법성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상대의 고의가실 불문, 이유 불문, 누군가도 불문, 내 물권 건드는 현재의 침해를 무조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게 아니라 그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위법성인지 따져서 그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애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애예요. 그냥 별도로 채권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로 들어온 겁니다.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문제도 다 보고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행사,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점유 보호에도 205조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한 때에는 그 방해 제거 및 또 손해배상처럼 또 이 사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말리는 거죠. 이걸 물권적 청구권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뻐꾸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둥지에 자꾸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헷갈려요. 206조는 상관이 없어요. 손해배상 담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담보를 미리 하겠다 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204조, 205조에 그 뒤에 붙은 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 문장이 문제인 겁니다. 272쪽 보세요. 282번 문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물권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아니죠. 물권적 청구 이유 불문이에요. 고의과실. 네. 그 다음 284번 문제 보세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 방해의 결과는 제거할 수 없다. 자, 방해 결과 제거가 손해배상 청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채권법의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해 결과의 제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4번 요 지문을 이 기출 지문이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285번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예, 이 지문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자, 그러면 내가 내 점유권이 침해받았다.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가 저기 채권법에 따른 불법행위가 이제 750조 붙어 있거든요. 조문이. 요거는 이제 200단위고 저 700단위고 500개가 떨어져 있는 애잖아요. 저희가 거의 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 있는 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실 또 위법성이 있으면. 근데 고의가실이 없고 위법성도 없이 점유 침탈이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해요. 저 요건이 안 되니까. 근데 나가전에 할 수 있죠. 예, 물권적 청구는 이유 불문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완전 머리에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지문으로 점유가 침탈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점유가 침해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점유 침탈을 받았을 때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리다고. 근거가 다르다고. 근거가. 농구공으로 축구할래? 이런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저기 불법행위법에 의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265쪽 보세요. 일단 반환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잖아요, 내용. 자, 없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침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요. 왜냐? 채권법이 있으니까. 채권법에서 내 권리 침해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채권법이 항상 적용되고 있으니까.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다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적혀 있다 해서 그게 물권적 청구권도 아닌 거예요. 266조 위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손해담보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맞아요. 근데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실수가 들어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시험 문제로 내서 사람을 테스트를 한다니까. 물론 문제 내는 사람이 법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 내는 사람은 이 법 만든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안 헷갈리겠죠. 문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설계를 받고 유치권 간단하게 이제 아까 한 거 다 생각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344쪽 보시면 개념 안에 밑줄 친 거 있죠. 부동산이라도 등기가 아닌 점유가 공시 방법이자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성격. 지금 320조는 좀 이따가 요건에 볼 거예요. 저 성격부터 보시면 법정 담보 물권. 이제 이해되시죠? 네. 약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담보 물권. 그 다음에 345조 공시 방법. 점유. 넘어가요. 유치권을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점유가 필수 요건이므로 점유를 이루면 유치권은 당연히 상실합니다. 다만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은 점유를 이루면 점유권도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주어지는 거는 부당하게 잃었을 때 이런 의미로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회복, 1년 안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적용하면 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담보물권 성격, 이 부분. 유치권의 위치는 담보물권입니다. 자,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성격,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또 담보물권의 총론적 성격인데, 자, 부종성과 수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말 편하게 하면 부종성은 운명 공동체 발생 소멸이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거고, 수반성은 이제 피부 옷과 같다, 같이 이전되는 거예요. 요거는 담보물권 전체의 성격이에요. 뭐하고 운명 공동체냐면 담보물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 걔하고 떨어뜨려서 별도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떨어지는 순간 담보물권이 아니니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 빌린 거를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데 걔와 운명 공동체, 즉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건은 자동으로 없어지죠. 등기를 말소시킬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없어지죠. 예, 그게 부종성. 그 다음에 빚 채무가 넘어가면 물건, 담보물건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피부와 같기 때문에. 요 두 개. 그러면 유치권도 요 두 개가 있고 저당권도 이 두 개가 있겠죠. 저당권. 지금 그냥 정리하고 봅시다. 363쪽 밑에 363쪽 밑에 보시면 저당권의 성격, 피담보 채권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있죠. 자, 1번 부종성, 예, 같이 사라지고 뒷페이지 364쪽 수반성, 예, 같이 움직이고, 예,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움직이고 됐죠? 자, 근데 저기 저당권에서 하나 특이한 게 부종성의 예외.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는데 저당권이 살아있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근저당입니다. 근자 붙은 게 다 그래요.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없어도 살아있어요. 그게 근 붙은 애들. 근담보라고 하죠. 근담보의 대표가 근저당. 예, 요거는 자, 세련된 표현으로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예외다. 예,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유치권에 와서 그러면 부종성, 수반성은 설명이 됐고, 예, 됐고요. 불가분성, 요건 이제 유치권의 그 다른 담보물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요 유치권에서 중요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 행사에 유치권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내가 유치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수리비가 뭐 10만 원 있다. 그리고 유치를 하고 있어요. 10만 원 받을 때까지 나는 이거 안 줘도 돼. 근데 저기서 5만 원 줬어요. 5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얘를 반쪽에서 줘야 되냐는 문제예요. 불가분성. 그게 아니라 1원이라도 남아도 나는 이 전체를 유치할 수 있다. 이게 불가분성.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액수에 따라서 유치권이 줄어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가분성이고. 되세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유치권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경매에서 누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찾아와서 내가 새로운 소유자예요 라고 할 때 유치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따라서 낙찰받는 사람은 이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유치권자한테 돈을 갚고 유치권을 말소시킬 것까지 감안해서 써내야 돼요. 입찰, 대금을.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되어 있지만 유치권을 싼 가격에 말소시킬 수 있으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유치권이 언제,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건 당사자가 저 유치권자에 신고하면 다 기록을 해줘요. 경매 기록에. 근데 그게 진짜 유치권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346쪽 맨 위에 점유를 하는 동안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담보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채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유치권만 하고 있으면 공사대금은 소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의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부종성 수반성에 묶여 있다는 거지. 예, 그런 효력들은 별개입니다. 자, 이제 성립요건을 볼 건데 성립요건은 344쪽에 320조 조문을 보세요. 그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모든 건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320조 조문,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자, 타인. 이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타인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은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유가증권을 일단은 빼고 물건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가 하나의 요건 둘. 그러니까 타인 물건 1, 관하여 채권 2.
관하여가 무슨 의미인지만 이제 알면 되죠. 변제기에 있는 데. 자, 요건 3 변제기. 그 다음에 점유죠. 4개. 남의 물건, 예, 관하여 채권, 이건 이제 피담보 채권이죠. 변제기, 점유, 이 4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 320조 법률규정에 날아와서 야, 너 유치권자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타인 물건하고 관계돼서 문제된 사례가 뭐냐면 건축할 때 건축하는 방식이 그 시행사, 그러니까 건물주가 비용을 대고 사람을 고용해서 짓는 경우, 그때는 기둥, 주벽, 지붕만 있으면 그때 소유권이 그 건축주에게 생기죠. 등기하기 전에 일단 그때 생기잖아요, 건물은. 기둥, 주벽, 지붕이 있으면 그때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 소유권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 어떻게 하냐면 이 건축 시공사가, 건축업자가 자기가 재료비를 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건축업자가 기둥, 주벽, 지붕이 생기는 순간 소유자가 돼요. 재료를 누가 주로 댔느냐로 보는 겁니다. 아직 등기부로 나오기 전이니까 눈에 안 보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정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축업자가 자기가 비용을 대서 건축물을 올렸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를 한 겁니다. 법원이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물건에 했다 이거죠. 예. 그거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사례를. 그러면 아니 유치권 행사는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해요, 안 해요? 소유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더 강한 걸 갖고 있잖아요. 예. 그냥 유치권이 성립되느냐만 의미가 있었던 거지 유치권 안 된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굳이 네 건데 왜 네가 유치권 행사하냐 요거죠. 그럼 법원은 법률 규정 갖고 그냥 판단하니까 이거는 타인의 물건이 아니다 라는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고, 관하여 채권, 그 물건에 투입된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그 물건.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수리 같은 거 할 때 수리는 시계 수리, 그 시계에 투입되는 거고, 세탁물, 그 세탁물 옷에 투입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노력이. 이런 건 유치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자체에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시공사가.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가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생긴 채권은 안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안 준다 해서 그 임대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생긴 거잖아요. 사람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유치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변제기에 있어야지, 변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건 불법 점유가 됩니다. 반드시 내가 받을 변제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제기를 따져서 유치권 행사를 해야 불법 행위가 안 됩니다. 점유해야 되고, 근데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보면 이게 점유한 건지 아닌지가 헷갈리잖아요. 거기 채무자가 그대로 있으면 그게 어째 공시가 돼야 되는데 유치권도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인정이 안 된다. 요 내용을 347쪽부터 해서 그냥 방금 설명드린 걸 그냥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성립 요건 첫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거, 예, 공사대금,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 임차인, 점유권자, 지상권자, 뭐 다 필요비, 유익비는 다 그 물건에 들어가는 거죠. 수도꼭지를 고친다든지, 뭐 안에 뭐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이게 다 물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됩니다. 다만 유익비 같은 경우는 법원이 변제기를 연장해 주죠. 법원이 허락하에 이게 금액이 크니까 그때는 변제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일단 관하여 채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탁소, 컴퓨터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밑에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만 좀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 자재 대금 채권. 예,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자재를 납품하고
거기에 받을 돈이 있다 해서 그 건축물을 유치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재대금은 사람에 대해서 받는 채권이지 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 자재대금, 건축대금은 당연히 유치권 관하여는 맞는데 자재대금 아니고 보증금, 권리금 이건 다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결련관계,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 관하여를 좀 확대한 거예요. 자, 부동산 매매 계획이 취소됐을 때는 돈하고 목적물 반환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 있잖아요. 이때는 사실상 돈 받기 전에는 내가 안 줘도 되니까 유치권을 이제 확대해서 여기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관하여를 조금 확대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동시행 관계하고 무슨 관계냐 얘가 비슷하잖아요. 반환할 때도 동시행 관계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 동시행 관계하고 유치권하고 뭐가 다르냐? 누가 또 이 궁금증을 던진 거예요. 궁금 하나도 안 하는데. 궁금증을 던지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받아쓰면서 시험 문제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페이지에 그걸 뺄까 하다가 써놨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게 요 결련성 때문에, 관하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르죠. 채권과 지금 물건은 지금 법률 조문만 500개를 지금 넘는데 그게 같이 본다는 것도 이상해요. 이걸 비교해서 보면 더 헷갈려요, 사실. 그냥 따로따로 서로 무심하게 그냥 생각하면 더 나은데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 헷갈려요. 자, 타인의 물건. 그 두 번째 문장에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변제기. 예. 변제기 있어야 되는데 유익비 청구권은 법원이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때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죠. 그게 그 각 임대차 전세권에 다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나중에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이제 막 빡빡빡 뉴런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점유.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예. 불법 점유는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점유와 채권은 채권의 시기. 어떤 게 먼저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두 개가 갖춰지면 돼요. 채권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되고,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겨도 되고, 건축할 때, 돈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내가 받을 거 있는데 계속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채권은 이미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선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시기는 달라도 돼요. 하여튼 두 개가 다 갖춰지는 시점부터 유치권이 되는 거고. 자, 점유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직접 간접 무방한데, 예, 무방한데 주의할 거 세 가지 밑줄 돼 있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저 밑에 있잖아요. 그 유치권자가 채무자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한테 너 여기 식당 하면서 지내 이렇게 그냥 채무자한테 그 벌어서 좀 갚아 이렇게 해서 식당 운영하게 했다. 그러면은 계약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점유할 수 있게 그 점유를 맡아달라는 계약은 한 거예요. 직접 점유가 채무자. 요 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게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니까 공시로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자, 채무자의 승당 없는 임대차. 그 사람을 그냥 점유하라고 둔 게 아니라 내가 임대를 놔요. 그냥 남한테. 그러면 요 임대는 불법 전대가 되죠. 예, 불법 전대이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점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이 집이 그 대상물이 경매가 이제 되면 경매가 시작될 때는 경매 개시 등기가 돼요. 언제?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됐다고 되는데 그게 이제 압류 등기입니다. 그 자체가 개시 등기 그 시점부터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점유를 하냐면 경매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내가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는 압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점유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 자체가 안 된 거니까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을 막 해요.
건축업자 건축해서 돈을 계속 안 주는데 계속 건축을 해나가는데 이 건축업자는 다른 데도 빚이 있었던 거예요. 공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 목적물에. 그래서 부랴부랴 경매 넘어갔다고? 그럼 내가 가서 유치권 행사해야지. 가서 그때 막 점유를 해요.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사람들 가서. 요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점유를 경매 개시 전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거 중에 이런 걸 찾는 거야. 언제 점유를 했는지. 그 경매 개시 등기 날짜는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라고 물어봐. 그럼 경매 들어간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이러면 이제 유치권이 아쉽지만 배제되잖아요. 그럼 이거 낙찰받아서 인도 청구를 하죠. 그럼 저쪽에서 유치권으로 항변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법원은 퇴거 명령을 내리죠. 아쉽지만 기억하시라고. 세 가지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도 나오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긴 한데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법정으로 생기지만 당사의 약속으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필요비 유익비. 임대차나 뭐 전세권에서 자 유치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비 유익비 투입했더라도 나중에 나갈 때 두고 가든지 원상회복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포기하겠습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을 안 하죠. 안 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치권 포기로 봅니다. 법원이. 그래서 그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모든 경우에는 유치권을 필요비 유익비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필요비 유익비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 원상회복 의무가 들어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할 권리는 있으나 청구할 권리는 없다. 유치권 자체는 그냥 이거를 감싸서 내 돈 줄 때까지 이거를 묶어둘래 이거지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담보 채권의 청구권이 있어요. 그거는 유치권의 내용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죠. 원래 채권, 법에 의한 채권, 그게 뭐든 공사대금 채권이든 수리비 청구권이든 채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유치권으로 옷을 입혀놓은 상태죠. 근데 유치권에 기해서는 돈 달라 못 한다는 거지, 채권에 기해서는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장난 같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말장난을 보면 안 되고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말장난이 아니고 아예 요건이 달라서 그래요. 유치권은 청구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치물을 점유할 뿐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하면 그 사용료를 내야 돼요. 예, 유치만 묶어두기만 해야 되지 사용하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걸 사용하면 나중에 내가 받을 돈과 내가 여기 사용 수익한 게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지는 시점 넘어가면 이제 유치권 소멸됐다고 상대방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그럼 나 사용 안 했다, 나 유치만 했다. 아니 그거 장사하되 뭐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권, 유치권자는 내가 돈 달라고 못하는데 얘를 경매 넣을 수는 있어요. 경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 소유자는 압박이 되는 거죠. 내 물건이 날아가니까 그 압박을 주기 위해서 경매 신청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 갖고 경매를 이제 멈추겠죠. 그리고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똥값에 낙찰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예, 내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배당에도 못 들어가요. 유치권은. 유치권으로 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피담보 채권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서 유치권 행사했다. 그러면 내가 유치권자로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판결문이든 뭐 증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시간이 없으면 배당 이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인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예, 자기 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유치권으로 배당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채권 자체가 불분명할 땐 거기서 이제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사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으로 아예 낙찰자에게 대응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그러면 낙찰자가 그냥 우리 소송하지 말고 얼마 줄 테니까 가세요라고 이제 접근이 와요. 그러면 그게 더 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 법원이 이제 허가받아서 그냥 이거 내 가질래.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이때는 감정평가해서 가액을 정해야 돼요. 내가 1억 받을 거 있는데 3억짜리를 내가 가질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 해야 되고 차액은 부당이득이 되고 유치권자는 열매를 먼저 취득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전이 아니면 역시나 경매를 해서 그 가치만큼 해야 돼요. 내가 막 가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그냥 법 조문만 이렇게 있다고 눈으로 그냥 스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권하고 똑같습니다. 필요비 유익 청구권이 있고요. 요 필요비 유익 청구권에서 또 유치권이 또 성립하죠. 자, 352쪽 메뉴의 물권적 청구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당연 적용됩니다.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조심해서 물건 다뤄야 되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고요. 자, 참고해서 유치권과 동시행하면 이걸 끝까지 안 내려고 버티다가 또 이런 책에 이런 것도 없냐고 누가 그럴까봐 일단은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예 다른 건데 내가 그냥 다른 거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그냥 물권 유치하면서 누구든 세상 누가 오든 나는 막을 수 있는 거지만 동시행항변은 쌍무계약,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 거와 내 거의 관계에서만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 대상 자체가 다르죠. 하나 물권이고 하나 채권이니까. 자, 유치권은 이렇게 정리하고 동시에 이걸 싹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 이런 거 중복된 거 싹 빼고 저당권만의 얘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당권 하겠습니다.